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맛있게 소개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책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중인격 청개구리 다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 감성 동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책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룰 책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약간 뒷북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다뤄야 될 책인 것 같아서 다루게 되었고요. 우선 재료 소개부터 제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 한강 작가님은 목소리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하시고 숨소리 가득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소설도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작가들이 봤을 때도 한국 문학, 한국 소설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번에 상을 준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응원하는 그런 작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선 1970년생이시고요. 광주에서 출생하셨어요. 현재는 이제 서울예대 교수로 강단에 서시기도 하고요. 꾸준히 소설과 그리고 시를 발표를 하시고 계십니다. 소설의 대표 작품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룰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 히라버 시간, 흰 등이 있고, 이제 시집으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도 있습니다. 동화도 많이 쓰셨고요. 또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도 만드시고 직접 노래로 부르시기도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음악 에세이를 내시기도 했어요. 제가 아까 목소리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노래 들어보시면 공기반 소리반 그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2007년 작품인데 이제 이번에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으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16년에 나온 건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1997년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식물이 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바탕으로 구상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고, 그리고 세 편의 이제 중편 소설을 묶어서 이번에 작품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이제 상을 받으시면서 이제 화제가 되시고, 이제 한강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작품도 다시 재조명이 되고, 절판됐던 작품들도 다시 재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으셨죠. 이 맨부커상 수상은 이제 세계 3대 문학상에 속하는데, 최초 아시아인이자 최연소 수상이라는 타이틀로 더 넓은 곳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문학상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노벨 문학상, 그리고 프랑스에서 주는 콩쿠르상, 그리고 이번에 영국에서 주는 맨부커상, 이렇게 세 개를 지칭할 수 있는데요. 우선 노벨 문학상과 콩쿠르상은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맨부커상은 회사 이름을 딴 건데, 여기서도 인터내셔널 부문은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영국에 출간된 외국 소설로 번역자의 역할도 중요시하는 상이라 번역자랑 공동수상, 그리고 상금도 이제 반땡 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도 이번에 같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20대 후반으로 이제 한국어를 배운 지도 이제 7, 8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름의 번역으로 외국의 상을 받게 돼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은 화제가 되었고요. 또 이분이 북한 작가의 고발이란 소설을 또 번역을 해서 영국 팬 번역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서도 나름 번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직역이 아닌 의역이 됐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나름 세계적으로 이번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번역 세계관이나 그런 면에서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르는 분이 누구 있었죠?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국에선 고은신이 대표죠. 그렇죠. 매번 이제 거론은 되고 작가들이 항상 수상 전에는 고은신 집 앞에 막 진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막 공식적인 후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많은 도박꾼들이나 여론들이 몇 명 후보를 뽑는데 일본의 하루키처럼 우리도 고은신이 항상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번역이 되면 우리나라의 한국어의 맛을 살릴 수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 항상 좌절됐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속된 말로 이제 신경숙이 무너뜨린 한국 문학의 위상을 한강이 다시 세웠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하여튼 좋은 계기로 이제 한국 문학에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 확인 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줄거리 먼저 할게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는 세 가지 소설을 엮은 연작 소설입니다. 세 소설은 각각 세 사람의 시점으로 쓰여졌는데 첫 번째 채식주의자에서는 영애의 남편의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평소 외모나 성격 등 너무나 평범한 아내 영애가 어느 날 아침 꿈을 꿨어 라는 말을 하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변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은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가족들이 전부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혈질인 장인은 억지로 영애에게 고기를 먹이려 합니다. 결국 영애는 그 상황을 뿌리치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몽고반점에서는 영애의 형부의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비디오 작업을 하는 영애의 형부는 어느 날 아내에게서 처제인 영애의 몸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1년 전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어떤 이미지를 영애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영애를 모델로 촬영을 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어떤 선이죠? 그거 설명 다 해야 되나요? 하기 싫으면 마시고. 너무 슬퍼일 것 같아요. 너무 스포죠. 그리고 세 번째 나무불꽃은 영애의 언니인 이내의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내는 아픈 아들을 간호하던 중 영애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으로부터 영애가 병원을 탈출했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헤어져 홀로 힘들게 아들을 돌보면서 가족 모두가 외면한 영애를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보살피는데 영애의 상태가 나빠져 면회를 간 이내는 영애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영애를 옮기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짧게 했어요. 그럼 여기 줄거리에 대한 보충으로 혹시 인물 얘기하면서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 얘기는 우리 다굴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채식주의자는 영애라는 여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재밌는 거는 영애가 본인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물도 분석을 할 때 영애를 바라보는 세 명의 중심 인물로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영애는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를 선언하기 시작한 인물이고요. 첫 번째 영애의 주변 인물 중에 남편이 나옵니다. 영애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영애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난무난한 외모에 마른 체형이고 조용한 성격이고 또 딱히 싫다는 것도 없고 좋다는 것도 없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는 남자예요. 특별히 사랑한 건 아니죠. 네,
그런 묘사가 없어요. 오히려 채식주의자 그 편에서는 영의 언니인 자기의 형부인가요? 처형. 처형이요. 처형. 형부는 처형이에요. 남자. 너무 헷갈려. 우리나라 가족 언니 이름 너무 헷갈려요. 처형에게 오히려 성적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매력 있고 글래머러스하고 막 생활력 강화. 막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낄 정도로 남편이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특이한 점은 영애가 젊은 시절부터 영애가 연애를 했을 때부터 브레이저를 안 하는 점에 한 가지 정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남편은 영애를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여기서 유일하게 1인칭을 쓰는 게 남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점은 다른데 다 그라고 두 번째도 그러고 뒤에도 그녀라고 하는데 나라는 완전 1인칭으로 들어가는 건 채식주의자의 남편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선을 더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 아내를 자기의 내조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아내가 변화가지고 본인의 처우가 사회생활이나 직장 상사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힘들어지니까 가족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외면하는 것도 보이고 기피하는 것도 보이고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인간의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아내가 아니고 가정부죠, 가정. 거의. 그리고 중간은 강한 남편 아닌가요? 뾰로. 그 뒤에는 나중에. 다음 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처남이 아니죠? 뭐죠?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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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애의 형부. 영애의 형부가 영애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영애의 형부는 다큐멘터리 작가고, 다큐멘터리 PD? 비디오 아티스트. 비디오. 비디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영상 아티스트를 하는 예술가입니다. 순결한 그 작업에만 매진하던 그가 영애가 손목을 긋는 순간 없고 병원에 가면서 숨겨졌던 예술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와이프에게 들었던 영희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는 점을 듣고 좀 더 성적 매력을 막 영희에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희를 점점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영희와 정서를 나누게 되는 사랑과 전쟁의 최극점으로 치닫게 되는 인물이고요. 근데 이게 그 영애를 만나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예술적인 구상은 하죠. 근데 구상은 하는데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계속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다가 구체화를 몽고반점에 점을 딱 찍으면서 이제 막 꽃이 되면서 구체화를 시키죠. 또 그런 점을 찍고 정사를 나누면서 완성이 되는 그 순간 아내에게 들키고 말아요. 영희의 친언니죠. 아내에게 들켜가지고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막상 떨어지지를 못하고 하늘로 나르려고 하는데 날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같이 오는 경찰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오랜 기간의 공소 끝에 결국에는 풀려나지만 그 순간 이제 어디론가 잠적해버리는 그런 남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과는 안 하죠. 네. 무책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에서 언니의 시각으로 보여지는데요. 언니를 영애의 남편이었던 처남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글래머러스하고 뭐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었고 재밌는 거는 형부, 그러니까 언니의 남편은 자기의 마누라를 그렇게 또 묘사를 안 했었어요. 그쵸? 네. 구질구질한 듯하게 다 했죠. 서로 다 보는 눈이 다르죠. 그렇죠.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럼 바꿔서 했으면 잘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됐어요. 거의 언급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영애의 언니 이름은 인혜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내라고 해야겠죠. 차물리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순음과 외면으로만 살아남은 약자의 시선입니다. 그걸 아주 이내가, 참을 이내가 제대로 반영을 하는 인물인 것 같고요. 동생과 과거의 같은 아픔을 공감하고 있지만 그거를 그냥 숨기고 참고 살아가는 현실에 맞춰서 회피하기 위해서 사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보살펴 준다는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보내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명예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무능력함을 숨기기 위해서 외면을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영애와 인혜의 친아버지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재밌는 부분은 아버지의 에피소드예요. 아버지는 과거의 천정한 용사로서 살인을 한 거를 굉장히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의 업적을 이뤄냈다고 표현을 한 사람이고 또 어렸을 때 그 영애를 문 개를 복수라고 해야 되나요? 영애를 문 개를 질질 끌고서 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다녀가지고 고기가 더 연하게 해야 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개를 죽여서 그거를 딸 영애에게 억지로 먹이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이 먹어서도 고기 를 안 먹겠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억지로 팔을 잡아서 영애에게 네, 입에 막 쑤서 넣는 그런 가압적인 행위를 보여주죠. 재밌는 거는 근데 엄마도 그렇게 나와요. 엄마도 되게 그냥 그 추노만 하는 염소 그걸 달인 음. 거를 억지로 속여서 먹이는 게 엄마는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딸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 그 가부장적이라는 말에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쵸. 예, 그거를 뭔가 억누르는 가치관 자체를 우리가 가부장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 영애한테 봤을 때는 한통속이죠. 그쵸. 방관하는 이내도 마찬가지고 팔을 잡으라고 잡는 자기의 남편과 남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억누르는 세계관 자체를 다 일컫는 것 같아요. 주변 등장 인물들은 많지 않지만 주변 인물들은 많지 않고 또 영애 본인의 이야기가 흘러가기보다는 나는 뭐뭐뭐 했다가 아니라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식으로 쓰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애가 굉장히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묘사되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엄청 강하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게 그 채식주의자 때 꿈꾸는 얘기 약간 이탈리아체로 나오는 거 말고는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캐릭터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보는데도 독보적인 하나의 상이 딱 떠오르죠. 이렇게 두 분의 재료 확인 잘 들었고요. 다음 실제 요리 시간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책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엔 지금까지 입에 단내가 나실 것 같은 동감님 먼저.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등장인물들이 모두 갈등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하나 다. 너무나도 다 다른 가치관이지만 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억지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라고도 책이 읽히더라고요. 가족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가족의 순기능은 좋아하는데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유독 이 책은 가족의 역기능을 많이 부각시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특히 그 가족을 보는 시각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이고 항상 내 가족과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작가가 역으로 보여주는 가족의 이미지,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억압된 상태라는 거를
말해주는 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영애의 시점이 아니고 그 세 다른 사람의 시점이어서 영애가 피해자인 게 더 부각됐던 것 같고 끝까지 영애의 의도나 영애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점을 아예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좀 신선하고 좋았어요. 다른 한강 소설책보다 더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약간 가족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해봤어요, 사실. 그냥 가족을 포함해서 그냥 나 외에,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영예를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가족은 그냥 가까우니까 더 그게 강하게 보이는 거지. 이제 가족도 결국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점령당한 거잖아요, 머리가. 그러면서 가족 생각은 별로 안 해보고 이제 영애가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 그리고 영애 외의 가족들이 또 그냥 하나의, 이 소설에서는 그냥 주변 인물이지만 다 자기 삶이 있으니까 각자도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지표가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 남편도 형부도 이내도 다 이제 너무 소모되기만은 아까운 전형적인 캐릭터? 그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좀 의미 있게 본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는 그런 네. 그 어두움과 일본의 그 고어물 같은 느낌. 아니, 피와 막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책을 한 번 더 읽은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읽었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좀 특이한 책이구나 하고 말았는데 두 번째 읽을 때 마지막 그 3부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내의 시점으로 쓰여진 거. 거기서 이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영애를 엄청 폭력을 했는데 자기가 방관을 했었다. 그거 하나를 읽고서 이게 시발점이었나? 영애의 이 모든 행동이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그때 이게 가족을 뭔가 가족의 폭력성 이런 걸 나타내는 소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저 아까 모임장님께서 그 영애가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본 게 어떤 자기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현재 어른이 된 상태에서 극복해 가려고 소극적인 반항을 한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소극적인 반항이 나는 식물이 되고 싶다였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미인 거잖아요. 인간은 식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패했다고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과연 의미가 있나? 소극적인 반항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말고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을 읽는데 엄청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영의 시점으로 하나도 쓰이지 않고 남편 그리고 형부 남편 형부 그리고 이내의 시점으로 보여진다는 게 너무 각자의 시선에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상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채식주의자나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말이 나쁜 말보다 더 나쁜 것은 나쁜 이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되게 많겠지만 결국에 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된 특성들 속으로 그 대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묘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포지션이 다 다른데 완전 친혈육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맺게 된 관계 그리고 혈육의 관계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배치되면서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묘사들이 사용됐다라는 점이 되게 신선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 세계의 중편 소설이 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소설이 아니라 각 중편 세 작품이 다 나름의 완결성을 가진 작품인데,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단편이나 중편을 장편으로 확장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세 개를 그냥 그대로 묶어서 하나의 연작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문고반전 뺐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하다. 그런 근치상담부터 해서.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논란 많았다고. 그리고 나무불꽃을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고 드디어 마무리를 짓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내가 그나마 정상적인 정상적이니까. 캐릭터로 설명을 하니까. 근데 몽고반점 가운데 중편 소설만으로도 이미 이상문학상을 받았죠. 네. 그리고 각자 나온 기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 나무불꽃을 향한 소설이라고만 보기는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죠. 각자가 다 얘기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하나씩 보면은 솔직히 영예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시점으로 쓰여진 그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아 보여요. 인애도 좀 문제가 많아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아들을 버리려고 시도했었잖아요. 인애도. 그거를 영애를 보면서 자기가 괜히 불편해하고, 그 중간에 비디오 아트 하는 형부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 그 채식주의자 파트를 빼고 몽고반전과 나무불꽃 파트에서 각각 얘기를 하잖아요. 형부가 영애한테 정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애한테 정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속으로 독백을 하고, 그리고 인애도 네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미친 것 같다라는. 있잖아. 항상 예술에 대한 욕망이냐 결국 성욕이냐로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포르노냐 예술이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당신은 지금 하고 싶다는 자체는 성욕을 표출한 걸 보는 거잖아요. 형부의 행동을. 아니에요. 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아닌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근데 저는 헷갈리는데. 그건 뭐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럴 수 있어. 인애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게 인애 입장에서 예술이 아닌 거죠. 근데 인애도 나중에는 그 비디오 영상을 되돌아봤을 때 뭐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다르게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그런 좀 문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묘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묘사가 분명히 있어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예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봐요? 그러고 그건 약간 예술적으로 난 모든 승화를 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물론 실행은 못했지만.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묘사도.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러니까 그 남편의 얼굴 표정에서 뭐 후회를 한다거나 뭐 아쉬워하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의 묘사도 나와요. 되게 모순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술로서 떳떳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수치심? 예술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욕정으로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예술로 표현하고 싶다는 것조차도 그건 개인의 한 아티스트로서의 욕정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과를 하지 않은 거에서 그냥 단순 성욕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막 미안해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애걸복걸하고 이런 모습은 없어서 자기가 한 행동이나 자기가 계속 처음에도 그 장면 자체가 지하철에서 계속 머리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 상 자체가 내 예술에 대한 어떤 이데아 같은 상이 나를 점령하고 있고 갈 때마다 실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스스로는 그냥 자기가 이제 갈망했던 거를 이루었구나. 왜냐면 그 영예 자체가 매력적인 여성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이제 뭐 섹시하다거나 그런 매력을 풍기는 여성이 아닌데도 거기서 그런 예술성을 느낀 건 저는 예술로 보고 싶은데 어느 이제 주부님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아니 영예면은 성선설이 맞다는 거예요? 예술의 선과 악의 잣대를 이 형부가 들이대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술의 도덕성을 보여야 되는 아니 게 아니 형부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한강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영애라는 인물을 넣고 몽고반점의 의미를 넣고 이거 자체가 원래 인간은 선한데 점점 우리가 커가면서 악해진다 뭐 이런 걸 넣은 그런 건가? 상징으로서 문고반점을 네, 네. 집어넣었다. 그 선보다는 이건 있는 것 같아. 채식도 그렇고 네. 채식이랑 이 영애라는 캐릭터랑 이제 몽고반점도 그렇고 몽고반점이랑 깨끗했는데 더러워진 느낌? 그게 그거죠. 깨끗한 게 더러워진 게 선한 게 악해지는 거 의미랑 겹쳐지지 처음에는 않아요?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점점 더러워지는. 예, 때 묻은 거. 그러니까 채식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작가 쓴 채식 여성이 아무도 해치지 않아.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나는 해치지 않는다고 착하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의 의미. 아,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선한 거랑 깨끗한 거랑 같진 않으니까. 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착하다는 착하다. 이내가 더 어울려. 이내가 착하지. 막 보살핀다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근데 그렇다. 영애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쵸. 주변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도 다 막 동생이 하는 말이 있어. 아, 눈 감고 고기 한 번 그냥 해주지. 왜 잘 분위기 깨지게 왜 그러냐. 맞아. 착한 이내였으면 먹고 싶고 뒤에 가서 뱉더라도 해줬을 텐데 영애는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이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마음에 안 틀리면 땅바닥 누워버리듯이 선하고 악함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 태초의 아무것도 느낌? 없는 태초의 느낌. 거기에 좀 꽂히지 않았을까 형부가 예술가로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장면들 더 있으시면 추가로 나눠볼까요? 저는 저 마지막에 좀 엔딩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채식주의자를 벌써 5번 봤더라고요. 와. 많이 봤다. 텀을 두고 보게 되니까 읽을 때마다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임팩트가 엄청 강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했을 때는 점점 그런 거에 둔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책이 더 진짜 순수하게 작품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서 좀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 큰 병원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내가 그 마지막에 중심병원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넋이 풀린 그들의 간절한 시선은 마치 창 너머로 걸어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들은 여기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환자들의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응급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풀개가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의 시선은 그 날개짓을 더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묘사를 함으로써 아 결국에 이내도 정신병원에 갇힌 환자처럼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인물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페이지가 한 6페이지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선을 통한 묘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나무불꽃 부분을 항상 읽으면서 되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앞에 두 진짜 어려웠어요. 부분보다는 되게 추상적인 묘사가 많아서 항상 읽을 때마다 마지막 부분을 되게 신경 써서 읽곤 했는데 이번에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무불꽃이 가장 실마리가 풀려서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전 제일 어려웠어요. 저도 정말 어려웠어요. 항상 이해가 읽을 안 때마다 됐어요.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아까 그 우리가 정상적인 그나마 공감이 되는 이내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 그렇게 힘이 실릴 만큼 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된 건가요? 이내가 영애를 끌어안고 있는데 영애가 죽은 거죠? 열린 결말? 아, 죽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피만 토한 채로 119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옮겨가는 장면에서 장면에서 빵이 마지막에서 었다니 끝나요? 아, 응급차 그래서- 안에서 끝난 거예요. 응급차한테 피를 토하잖아요, 근데. 피를 토하고 피는 자주 토해 원래. 피를 토한 걸 전부터 정리를 토했어. 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응급차로 이동하는 아. 길에서 끝나. 자고 근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암시는 있죠. 난 그게 죽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자는 거였고. 같은 암시는 아. 몇 개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죽으면 왜 안 돼? 이런 거라던가 영애가 이제 이내 언니한테 죽으면 왜 안 돼? 이거랑 이내 언니가 너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거니? 정말 죽음 뭐 그런 식의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영양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정신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더 큰 병원으로 가려고 이제 하는 그 장면에서 끝내지 않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응급차 안에서 이내가 영애를 불렀을 때 눈은 떴지만 텅 비어 있는 그런 묘사도 나오는 걸 맞아요. 봐서는 죽지는 않은 것 같고 응급차 안에서 계속 영애를 보고 자신을 생각하는 이내의 시점에서 글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응급차를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묘사가 주변 묘사랑 감정 묘사 섞여 있어가지고 네, 진짜 확실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 봐서 다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묘사는 뭐 놓칠 수도 있지. 그럼 그 이후의 결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내가 영애를 놓아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던지 말던지. 아니 그 뜻은 이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것 같아요. 알겠어. 영애가 원하는 영애가 원하는 대로. 둘이 이름이 너무 저도 엄청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영애가 원하는 대로 이내 언니가 해줬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뭐 숲으로 보내달라 하면 숲으로 보내주고 먹기 싫다고 하면 그냥 안 주고 약간 이런. 전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죽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묻어줬을 것 같아요. 조장이 아니라 풍자. 풍장 뭐 이런 거. 수목장 해주고. 수목장 이런 거. 나무 내고 싶어 수목나무가 하니까. 결국엔 수목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네. 저는 영애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예 내 방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번에 어르신들이랑 토론하다가 되게 쇼킹을 받은 게 밥 맛있게 먹고 나중에 잘 살고 나서 이 순간을 회상할 수도 있다. 영애가 예.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아니, 고기를 먹던 뭘 먹던 이 순간이 지금 굉장히 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것도 과거의 하나의 기억이고 아픔으로 다 지나가리라. 굉장한 정신병도?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행복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이런 우리가 이러잖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살고 나서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을 때 나도 저런 적이 있었다. 그래야 손목 여러 번 긋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땐 정말 힘들어서 뭔가 했겠지만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든지 이 순간은 이제 지났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든지 큰 병원 가면서 해가지고 봤을 때 나중에 이 순간을 추억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둘 다 막 목숨 끊고 힘들었을 것 같았지만 그러면 정말 좋겠네. 진짜로? 저도 다른 있어요? 저는 그러면 SF적으로 끝내볼게요. 저는 영애가 진짜 몸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이송됐는데 큰 병원에 갔더니 정말 인간의 몸에서 식물의 뭔가 성분이 발견이 돼서 머리에서 점점 나뭇가지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연구소에 끌려가가지고 막 연구 대상이 돼. 그럼 아까 말한 그 내 여자의 열매는 소설이 그렇게 끝나요. 정말요? 사람 초록색이 되고 몸을 못 움직이고 나무가 됐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남편한테 물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물을 뿌려주는데 남편 되게 놀랄만 한데 딱 그때 하면서 끝나는 말이 이렇게 내 아내가 아름다웠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제 물이 이제 이슬 맺듯이 탈락탈락 물 떨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판타지스럽게 끝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럼 그 장면 삭제하고 한강이 거기까지만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로 갤럭시하고 가디언즈의 그루트가 됩니다. 저는 너무 좋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진짜 이번에 나무불꽃 파트를 되게 엄청 열심히 봤는데 영애 보고 얘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넌 그냥 죽어가고 있을 뿐이잖아. 라고 영애의 그 행동 방식을 진짜 폄하해버림으로써 자신이 덜 힘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출했다는 거를 보고 결국에 놓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 지점에서 잠깐 했었거든요.
결말을 알고도 보는데 되게 보내줄 것 같다. 저 그냥- 처음 생각은 그랬어요. 그냥 막 영애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절. 왜냐면 그냥 단절.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새드 엔딩이니까 결국에 가족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영애한테 바랬던 건 평범함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평범성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 건데. 네. 그렇죠.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현대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맞아요. 너무 끔찍해요. 좀 튀려고 하는 자기들과는 다른 유별난 인물을 영예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개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폭력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시스템적인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영의 남편이 상사 부인들하고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되게 뚜렷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상사 부인이 영애가 채식만을 한다고 하니까 육식이 본능적인 거고 이 사회에서 되게 정상적인 건 바로 육식인데 왜 그걸 안 하고 채식을 하냐고. 채식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하면서 규정을 거기 자리에서 딱 해버리잖아요. 네, 권위적인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 어. 끔찍하다고까지 했어요. 권위적인 사람이 규정을 해버림으로써 영애는 거기서 단지 고기만 안 먹었을 개인의 선택을 했던 게 모든 자중의 기분과 분위기를 끔찍하게 만든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게 저는 얼마나 폭력적인 일부 건지. 그거 책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냥 먹지 않게 냅둬. 계속 음. 냅둬. 그냥 이 여자 좀 냅둬. 계속 이 생각했어요. 그게 막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에는 개성이 되게 존중되는 그쵸. 세대라면 어른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평범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하게 읽혔어요. 그런 거 약간 모난 성격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피해자는 영인데 왜 다들 어른이고 가부장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고 부모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애를 왜 가해자로 만들지? 맞아요. 여긴 그리고 피해자인데. 그 브레이지어 그거 안 하는 것도 외국에서는 심지어 그런 캠페인도 해요. 아예 그렇게 안 하고 다니는 게 그냥 뭐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약간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캠페인도 페미니즘의 하고. 하나의 네, 맞아요.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여성의 자유. 맞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정말 이 가부장적인 폭력을 해결해. 우리나라 가해자들은 늘 자기들이 왜 가해자인지 모르죠. 여기 부모님들도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도 걸프가 있잖아요. 영양소, 균형 잡힌 영양소, 고기 먹어야 힘이 난다. 살 결국 빠지고 너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족의 관심이고 애정이고 보살핌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그 엄마도 그렇잖아요. 그 막 보약 같은 거 해가지고 살짝 이용수 얻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막 뭐 무슨 서방이지? 아무튼 기동서 미안하네 막 남편한테 남편한테 뭐 무슨 서방 미안하네 내 딸이 왜 저럴까 막 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뭐 내 딸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네가 좀 잘 보살펴주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막 우리가 미안하네 막 이러면서 되게 다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항상 그쵸 어렵죠. 그렇다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다름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니까 다름을 어디까지 인정하게 무조건 완전히 수용을 해야 되냐 타인의 다름에 대해서 그게 고스란히 이불 가요. 예술 그 분류를 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외설로 봐야 되냐 네, 예술로 네, 봐야 네. 되냐. 결국에 되게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름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엄청 다각적으로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읽을 때마다 진짜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텀을 두고 한 5, 6개월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그때마다 받는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의 욕망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의 욕망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 어느 선까지가 기준 같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 대상마다 유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준이 준비한 질문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래 너의 자유를 존중해 주마라고 하면서 내 가까운 뭐 애인 가족한테는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잖아요. 정말 너를 위해서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부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면 같이 사는 남편이고 낳은 엄마고 아빠고 키워준 그런 가족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객관적으로 존중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 느끼는데, 저는 요즘에 나이가 좀 차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이게 처음 싸우는 거구나. 아니, 어릴 때는, 부모님 말이 다 맞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혼나면, 내가 잘못해서 혼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면 클수록, 내가 이런 것까지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하나? 약간 이런. 예를 들어서 저 이사하는데도, 만약에 가구를 이렇게 제가 막 놨어요. 이 구역. 근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놔? 이건 이렇게 놓고 저건 저렇게 놓고 이건 여기다 놔야 편하지.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안 좋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엄마 여기는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는데 딱 말하고 나서 서운하시려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근데 저도 막 비슷하게 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해 많이 트러블이 있는데 저는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듣는 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진짜 생각을 좀 해봐요. 그게 진짜 옳은가. 근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죠. 나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게 객관적인 사실 팩트로서 맞는지를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 일단 그 얘기를 해줬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진짜로 나에게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항상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생각은 해보지만 하지만 역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바꿀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영희의 입장이 아니라 챙겨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옆에 영애를 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내 옆에 영애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가? 뭐가 될까? 그럼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채식을 하시겠다 하면서 막 살이 빠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막 진짜 어렵다.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부모님이 그걸 진짜로 원하시면 존중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말라가고 하루하루 수명이 다 된다는 게 눈에 보여도 그냥 고기 안 드릴 거예요. 그게 진짜 정신 이상으로서 착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행동함으로써 만약에 행복하다면 하면 돼. 제가 이걸로 맨날 엄마랑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엄마 술, 담배 하고 싶으면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제 인생 살고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엄마가 만약에 의사가 더 이상 생명이 위협해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난 엄마가 원한다고 하면 엄마한테 소주를 사다 줄 거야. 나는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더 중요하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엄마는 나한테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너를 술 못 먹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나는 개인의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의 매라도 따끔하게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러니까 존중을 하고 싶은데 그 존중이 이제 좀 다른 존중이죠. 그야말로 이중잣대네요. 어쩔 수 없는 이중잣대.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는 마음이 개꼰대 같지만 진짜 꼰대네요. 개꼰대 같지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중잣대를 대지만 문장님은 따뜻한 사람인 거고 주변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보이잖아요. 답변했듯이
단일잣대잖아요. 저는 아무리 옆에 누가 소중한 사람이 있어도 내 가치관 하나로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는 충분히 그럼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는 마음이 없다. 넌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 맞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데 그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난 그 사람 정말 사랑해서 너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맛대맛 코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볼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우리 쭈님 어떤 작품 준비하셨나요? 저는요 블랙스완 생각했어요. 왜 선정하셨죠? 블랙스완도 보면은 은근히 그 어머니의 압박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발레리나였는데 자식의 발레리나로서의 성공을 은근히 압박하고 그 딸도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강박증에 시달려서 망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찌르고 무대에서 막 나중에 쓰러지거든요. 약간 지금 채식주의자의 영애처럼 무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런 캐릭터가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주인공 자체랑. 그리고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둘 다. 그러니까요. 저는 블랙스완 보고 나서도 다시는 이 영화 보지 말아야지. 너무 끔찍해서 우연히 보긴 봤는데 그 정말 이렇게 직면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고 결말도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네. 두 가지 작품이 약간 다른 점은 영예는 다시 순수하고 그 깨끗한 그런 이미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보이고 그 블랙스완의 주인공은 나탈리 포트만은 점점 더 악해지는 약간 그렇게 바뀌는 게 좀 차이점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욕망을 잡아먹히는 듯한 느낌. 네네네.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이 보면 느낌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작품류를 좋아하지 않아서 비슷한 작품을 또 보라고 하기도 그런 거예요. 저도 보기 싫고 같이 어차피 같이 그로테스크하고 같이 어둡고 같이 기괴하니까 그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추천해줄 책은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라는 책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채식주의자 자체가 이번에 뭐 맨부커상을 받으면서 붐이 되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이상문학상도 받았고 이래서 학계에서 분석이 많이 됐어요.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 많이 있어서 뭐 에코 페미니즘으로 분석한 채식주의자, 뭐 라캉의 욕망 이론으로 분석한 채식주의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담고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작품이구나라고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을 또 보기는 싫지만 이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우리가 직접 찾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논문 조금 몇 가지를 요약해 놓은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를 같이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구나, 생각해보면 좋겠구나,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질문거리를 얻어갈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네요. 다음 동감님. 네, 저도 몸장님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류의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저는 한강 작가의 다른 책인 히라고 시간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맞아, 그거 좋아하신다 그랬죠. 네, 그게 좋아요. 채식주의자랑은 사실 반대되는 분위기의 책이에요.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강이 되게 다재다능한 변주 자체가 매우 다양한 작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책을 또 꼽자면 소년의 윤다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채식주의자보다는 소년의 윤다로 한강 작가 작품을 처음 읽어봤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세 작품 다
완전 달라요.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 다른 작품이라고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강 작가의 대표작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제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계속 이렇게 찾아보신 거 보면. 되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쓸지가 항상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궁금함을 갖게 하는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가의 책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검은 사슴 읽으셨어요? 네, 검은 사슴도 읽어봤는데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자랑 비슷한 책이기도 해요. 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그 시도 쓰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에 운율이 있다고 이제 뭐 시 소설 뭐 이런 식의 장르로 비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체의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같은 책을 찾으셔도 계속 그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다굴님은 어떤 작품 준비하셨나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읽을 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몸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를 같이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뭐 참고 자료라던가 논문이라던가 다른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를 같이 연관돼서 보고 싶은데 육식의 종말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이 있어요. 이거는 육식의 종말이요? 네, 채식주의자 소설 읽다 보면 개가 끌려가는 모습이나 피에 담겨진 자기의 손을 바라보는 영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육식이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 근데 막상 읽고 나면은 그렇게 100% 거부감은 안 들고 고기가 먹고 싶어져요. 그럴 때 이 육식의 종말을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 진정한 채식주의자로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뭔가 그 현대 문명에서 일어나는 식생활에 특히 육식을 하게 되는 인간이 어떤 자본주의라던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겹치면서 보여지는 어떤 잔인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풀어 쓴 책이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책이기도 하죠. 좀 더 불편해지면서 우리가 채식을 하기 위한 책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목에서 나오는 채식이라는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상으로 오늘 채식주의자 작품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